그런데 2019년 5월 16일 영국의 제라드 채셔 박사가 충격적인 발표를 하게 됩니다. 보이니치 문서를 해독했다 라는 이야기였죠. 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매주 일요일 여러분과 함께 미스테리 컨텐츠를 진행하는 이 미스테리 극장의 김원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보이니치 필사본이란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 말보다 사진으로 함께 보시며 함께 이야기를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화면에 나오는 이 사진을 함께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름 보이니치 필사본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책의 주인은 여러 번 바뀌게 됩니다. 언제부터 주인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1912년까지는 도서관을 가지고 있던 클레리오 르마노라는 사람이 이 문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12년 미국의 서적상 윌프레드 보이니치라는 사람이 이 책을 입수하게 되고 그 이후에 크라우스라는 사람에게 기증을 한 뒤 그게 결국 예일대로 오게 됩니다. 현재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예일대학교에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예일대 바이네키 도서관 소장으로 암호 자체도 부여받아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MS408이란 이름으로 이름이 들어와 있죠. 오늘 여러분과 이 보이니치 필사본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해보고자 합니다. 겉모습 자체만 놓고 보자면 양피지, 재질 자체는 양피지였던 거죠. 그리고 이 책은 총 17첩에 272쪽의 페이지가 존재합니다. 한 첩당 16쪽씩 존재하는데 그 272쪽 중에 240쪽만 현재 남겨져 있습니다. 나머지 아마 한 32쪽 정도는 분실 혹은 사라진 것, 누군가가 뜯어갔거나 아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속을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많은 분량이라 빠르게 스킵하면서 그냥 책을 훑어보는 느낌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속을 들여다보면 여러분은 더 기괴하다라는 느낌을 아마 드실 겁니다. 지금 대충 봐도 뭔가 이상한, 영어처럼 보이긴 하지만 이상한 글자들이 존재한다. 두 번째, 특이한 그림들이 매 페이지마다, 물론 지금까지 보여지는 그림으로는 식물인가?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달, 태양 이런 그림들도 함께 존재합니다. 이 뒤로 갈수록 계속 기괴한 그림들의 느낌이 나오죠. 그리고 세 번째, 방금 우리가 본 대로 뭔가 식물 같은 것도 있고 동물 같은 것도 있고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어디를 살펴보다 보면 뭔가 천문 같은 것도 있는 것 같고, 굉장히 내용이 방대하다라는 게 특징적입니다. 바로 이게 보이니치 문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부분으로 고민을 해봤을 때 이게 만약에 정말 책의 모양을 띠고 있기 때문에, 책이라면 모든 책은 목차라는 게 존재합니다. 물론 이 책은 안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읽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챕터 구분을 할 수 없겠지만, 일단 그림 같은 것들, 대충 흐름상으로 이런 챕터 분류를 초창기에 학자들은 하게 됩니다. 그림을 중심으로 분류했는데 약 5가지의 파트가 나옵니다. 첫 번째, 여러분도 아까 보신 바와 같이 약초였습니다. 분명 첫 번째 섹션은 약초인데 문자들도 있으며 뭔가 좀 희화한 것 같은, 과다하게 어디를 주목해서 그렸다던가 좀 웃기게 그린 듯한 느낌도 있다던가 그런 식물 그림을 삽화했다라는 게 첫 번째 섹션입니다. 두 번째 섹션은 천문이 존재합니다. 아까도 보셨을 거죠. 일단 원형 같은 느낌에 거기에 태양도 달도 별도 그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파트는 생물, 글도 있고 군데군데 사람과 관련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욕조 같은 것도 있고, 사람의 신체 모양과 비슷한 예를 들면 위, 장, 심장 이런 모양의 기관들도 그림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우주입니다. 물론 천문과 비슷한 거잖아 라고 할진 모르겠지만 네 번째 우주를 얘기하는 건 일반 천문이 아닌 철학입니다. 약간 우주를 심오하게 표현하고 그거에서 있는 약간 외계 같기도 하고 좀 특별한 그림에 대한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우주라고 따로 분류를 한 겁니다. 다섯 번째, 약학입니다. 약초와 다르게 약학에 대한 파트는 그 약초의 그림을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그림 주변에 보게 되면 약을 만드는 그릇 같은 것도 함께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학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챕터로 분류가 되어 있다라고 학자들은 초기에 분류를 나누게 됩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보면 되게 미스테리한 점들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이거 분명히 이상해. 저희가 총 4가지로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만한 미스테리 점들을 함께 얘기해 볼 건데요. 첫 번째입니다. 아마 다 똑같으실 겁니다. 도대체 언제, 그리고 어디서 쓴 책인데? 이 책에 대해서 탄소연대 측정법을 써봤는데 1404년에서 1438년 사이에 써진 것으로 확인됩니다. 2009년 조사였거든요. 그리고 이 책의 최초 소유자가 확인이 됩니다. 최초 소유자라고 얘기하면 그걸 쓴 사람이 아니라 이 보이니치 문서 1912년에 산 사람의 이름을 땄지만 어쨌든 책을 처음 소유한 게 확인이 되는 사람은 17세기였습니다. 17세기 초 프라하에 살고 있던 연금술사 이름 게오르그 바레흐입니다. 그러니까 연금술사가 이 책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 위에 쭉 오다가 1912년 보이니치에게 판매가 된 겁니다. 분명 여기는 암호와 관련되어 있는 언어입니다. 그럼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건 위에 나왔던 내용들 봤을 때도 연금술사가 갖고 있었다고? 그럼 연금술사하고 관련 있나? 혹은 과학자인가? 옛날에 그 경계가 좀 애매모호했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이 책이 좀 중요한 부분은 한 번에 썼습니다. 즉 수정을 하거나 지운 부분도 없습니다. 여러 가지의 주제를 한 번에 쓴 내용들이었죠. 당시에 시대적으로 발견된 위치 기반을 따졌을 때 유럽권이었으며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 정도가 아닐까. 그리고 북이탈리아 정도로 판단하는 게 이제 학계의 당시의 정설이었습니다. 그러면 미스테리한 점 첫 번째, 도대체 언제 어디서 쓰였을까에 대한 답변은 드린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얘기를 하면 이거 진짜 연금술사인가? 라는 아마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일단 거기까지의 생각을 우리가 안고 미스테리한 점 두 번째, 아마 제 컨텐츠를 오래 보시는 회의론자들, 저 책도 그냥 누가 장난친 거겠지. 옛날에 쓴 건 맞는데 누가 쓴지도 모르니까 누군가가 낚시를 위해서 쓴 거겠지. 장난쳤겠지. 근데 좀 웃깁니다. 누군가가 장난을 쳤다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노력을 냈다라는 문제죠. 272페이지를 각 챕터별로 그림까지 그리면서 뭔가 글자를 썼다. 물론 그런 회의론자들의 입장대로 저도 똑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냥 글자는 막 휘겨 갈겨 쓴 거고 그림도 대충 그린 거겠지. 어떻게 보면 그림장처럼. 근데 이 부분을 과학자들은 분석을 시작합니다. 지프의 법칙, 통계학에 나오는 얘기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에 있는 단어들을 전부 다 세분화해서 통계치로 분류를 시켜봅니다. 이게 정말 언어가 맞다면 똑같이 생긴 글자가 또다시 반복적으로 나올 것. 우리도 어떤 책을 쓰거나 말을 하면 나는, 너는 이런 말이 더 빈도수가 많고 좀 특이한 단어들의 빈도수가 적을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그게 단어가 뭔지를 모를 때의 얘기죠. 글자 모양만 놓고 보는 겁니다. 어떤 단어가 더 많은지에 대해 분포를 따지는데 이게 정말 언어가 맞다면 반복적으로 쓰이는 단어들부터 안 쓰는 단어까지 쭉 규칙적으로 내려가는 형태가 보여야 된다는 문제입니다. 이 안에는 17만 개의 문자가 있게 되는데 그 17만 개의 문자를 지프의 법칙으로 분포해봤더니 언어적 특징을 띱니다. 반복적인 말들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따지면 나는이라고 써있는 글씨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똑같은 모양으로, 이게 만약에 장난을 친 거면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단어 자체에 대한 정보 기반을 확인해 봤는데 유럽권이다 보니까 영어와 그리스어, 라틴어를 모두 찾아봤을 때 뭔가 문법적인 특징이 영어와 라틴어에 기반되어 있다라는 느낌만 확인이 됩니다. 즉 그냥 막 갖다 휘어갈겼다는 게 아니라 무언가 어느 정도의 규칙성이 있었다.
즉 장난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미스테리 두 번째 이야기까지 고민이 끝내놓고 나면 이 내용은 분명히 어느 정도의 내용을 갖고 있는 게 맞고 그게 어떤 언어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떤 주제를 가지고 글을 썼다. 위의 내용과 합치면 연금술사에 대한 이야기겠죠. 미스테리한 점 세 번째입니다. 이런 언어가 과연 또 있을까 궁금증이었죠. 저희도 찾아봤습니다. 이게 보이니치 문서 말고도 이거 혼자만 있다면 되게 특별하다라고 하겠지만 또 다른 데서도 존재하지 않을까 찾아본 결과 있었습니다. 이게 혼자서만 있었던 게 아니라 과거에서도 나왔던 거죠. 첫 번째, 바로 로온치입니다. 로온치 사본이라고 부르는데 448쪽 분량입니다. 사파 대부분이 종교, 약간 세속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정도. 그림만 보고 당시에 판단한 건 이거 아마 성경 내용 아닐까 정도로만 추측되어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이름 파에스토스 원반입니다. 크레타섬 파이스토스 지역에서 발굴된 기원전 고대 유물인데 원반에 상형 문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설명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해석을 못한 문서들이죠. 대표적인 문서 세 가지를 여러분께 보여드린 겁니다. 근데 이 세 가지 문서의 글자의 공통점은 전혀 없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생각을 해보면 이런 느낌도 듭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몰랐던 새로운 종족들, 새로운 문명이 썼던 언어 아닐까? 연금술사가 아니라 그러면 보이니치 문서에 있는 이것도 새로운 문명이 이만큼의 발전을 이루고 있었다는 그 얘기가 아닐까? 사람들은 이런 궁금증을 갖게 됐던 거죠. 미스테리한 점 네 번째입니다. 그럼 우린 정확하게 얘기를 해봐야겠습니다. 정말 보이니치 문서는 가지고 있는 특징이 언어적 특성이 맞을까? 학자들은 분석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분석입니다. 보이니치 필사본을 연구했던 보이니치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는데 이 안에는 반드시 등장해야 될 글자들이 확인됩니다. 즉 라틴어의 특성입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첫 번째, 단어 안에 모음처럼 반드시 등장하는 글자가 일정하게 존재합니다. 굳이 예를 들자면 영어는 앞에 덜을 붙인다, 어를 붙인다, 안 붙일 수도 있다 이런 것처럼 어딘가에 꼭 붙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게 모양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언어의 특성을 갖고 있는 첫 번째 근거였습니다. 두 번째 특성이 뭐였냐면 연속해서 쓰지 않는 글자가 있습니다. 영어도 F하고 G를 연달아 쓰지 않는데 이런 것처럼 보이니치 안에도 보면 연속적으로 쓰지 않는 글자가 존재합니다. 세 번째, 중복 글자도 없습니다. 영어에선 Q랑 Q를 두 번 쓰지 않거든요. 이런 것처럼 보이니치 안도 이런 게 없습니다. 네 번째 특징, 아까 말씀드렸던 통계학적으로는 결과적으로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있는 단어도 있는 반면 몇몇 섹션에서만 나오는 단어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약초 파트에서만 나오는 것, 천문 파트에서만 나오는 단어 다 분류가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정말 특이한 특징인데 고유명사가 존재합니다. 고유명사라는 게 어떤 이름을 칭하는 거죠. 예를 들면 김원이라고 하는 누구도 누군가 발견을 못했던 김원이란 글자의 모양이 읽을 수는 없지만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됩니다. 여섯 번째, 책 속의 언어 자체에 대한 특징을 보게 되면 이겁니다. 천문 파트인데 혹시 오른쪽에 위에 빨갛게 쓰여있는 글자가 혹시 보이십니까? 이게 3월부터 12월까지 라틴어로 써놨습니다. 되게 특이한 문제거든요. 왜 3월부터 12월이야? 이건 아마 언어학 정도를 공부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래는 1, 2월이 나중에 만들어진 이름입니다. 3월부터 12월까지의 이름이 라틴어로 적혀있는 특징인 거죠. 물론 이 부분 학자들도 약간 논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걸 나중에 누군가가 기입한 거다, 아니다, 원래부터 있었다, 이건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점은 있습니다. 초창기에 썼던, 나중에 누군가가 적었던 이 언어는 라틴어 기반입니다. 이게 한 가지 힌트가 된 거였죠. 라틴어 기반으로 이런 말이 만들어진 거구나. 일곱 번째 특징, 글자의 순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흘러가는 단어입니다.
8번째, 문장이 좀 길다 싶으면 문단 처리를 해놨습니다. 점 같은 걸 찍었다는 거죠. 9번째, 문단의 시작을 할 때는 왼쪽에 표식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한 칸을 띄었습니다. 문단이 시작할 때 말이죠. 영어 같은 경우에는 대문자로 출발을 합니다. 이런 파트들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엔 표식 같은 게 붙어 있습니다. 여기가 문단의 시작이다. 즉 이런 9가지 근거를 대서 이 책은 정말 미스테리하지만 언어입니다. 분명 말이고 현재까지도 해석이 안 됐던 단어였습니다. 이 부분에 많은 언어학자들은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걸 내가 반드시 풀어보겠다. 당연히 보이니치도 마찬가지였었죠. 주장 첫 번째가 나오게 됩니다.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주장일 수 있습니다. 보이니치 언어는 진짜 언어다. 근데 이 언어는 인공어다. 이런 주장입니다. 여러분 혹시 인공어라고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 현재 시대로 얘기했을 때 인공어라고 얘기하면 이런 느낌입니다. 예를 들자면 반지의 제왕에 나왔던 요정들끼리 하는 대화, 혹은 왕좌의 게임 같은 걸 봤을 때 나오는 부족들끼리 쓰는 대화. 즉 언어 아닙니다. 언어는 아닌데 작가가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그 종족들이 쓰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언어들, 실제 언어는 아니죠. 그 안에서만 쓰는 것. 예를 들면 스타워즈나 스타트랙 같은 걸 봤을 때 나오는 언어들, 아니면 어벤져스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다 보면 뭔가 자신들끼리 종족어를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실제로 존재하는 언어가 아닙니다. 그거는 가짜로 만들어낸 그런 걸 인공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인공어의 종류는 여러 가지도 있습니다. 실제 전 세계 학자들이 학술 교류를 위해 만들어진 인터링구아라는 언어도 존재합니다. 전 세계 학자들끼리 만들어낸 현재도 존재하는 언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못 알아보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자면 또 공대생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C언어 이런 것들도 인공어입니다. 컴퓨터에 들어가는 명령어들이죠. 그런 것도 인공어에 포함됩니다. 아마 쉽게 얘기해드리면 이 정도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인공어가 과거에는 과연 있었을까? 보이니치 문서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존재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언어는 12세기 카톨릭 성녀 힐데가르트 폰 비엥이라는 사람이 만든 인공어입니다. 라틴어와 독일어를 섞었습니다. 즉 모습 자체는 라틴어 문법인데 그 안에 되게 특이한 글자의 모양을 집어넣었습니다. 이걸 왜 만든 거냐면 폰 비엥은 무언가 이제 위에 계신 분, 그분에게 영감을 받기 위해 만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인공어입니다. 즉 보이니치 언어도 하나의 인공어다. 주장인 거죠. 그때 당시에 만들어낸 내용이다. 해서 이것도 분명히 라틴어 기반이기 때문에 라틴어 기반으로 한 그 주변국에 이탈리아어든 독일어든 어느 언어든 가서 집어넣어서 모양을 만들다 보면 이 비밀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인공어다라는 주장에 대해 많은 학자들은 모두 동의합니다. 맞네. 이거 인공어네. 그리고 두 번째 주장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 연금술이다. 즉 중세를 거치며 과학의 시초라 불렸던 당시의 연금술은 그때 당시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연금술사라고 불렸던 각각의 사람들은 서로 절대로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공유한다면 자신의 제자에게 알려주는 정도, 굉장히 폐쇄적 학문이었죠. 해서 지금까지 연금술이라는 게 내려오지 않고 있는 겁니다. 너무 폐쇄적이거든요. 해서 이 책이 연금술사가 적어놓은 책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위에 나왔던 챕터들을 잘 생각해보면 연금술의 결과 같은 걸 적어놓은 책이다 라고 얘기해도 어느 정도 납득할 만한 그림들이었다 라는 주장이 있죠. 만약 이 주장이 맞다면 보이니치 문서는 연금술사의 책, 이게 해독되면 당시 연금술이 어디까지 발전되어 있었는지, 어떤 걸 연구했는지를 알 수 있는 첫 번째 책이 되는 겁니다. 당연히 학회는 흥분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죠. 주장 세 번째입니다. 의학서다. 의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히포크라테스 정도의
뛰어난 사람이 썼다라고 보기보다는 약간 대체의학 서적. 그러니까 이거 예를 들자면 뭔가 어딜 다치면 뭘 발라라 이 정도가 들어있는 것. 사람이 직접 그린 약초 같은 식물이 계속 나오고 중간중간에 뭐 여성이 목욕하는 장면도 나오고 약초를 담는 제조 그릇도 보이는 거 보면 이건 대체의학과 관련되는 내용이 적혀있는 것이다. 그런 의학 서적이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부분을 제일 처음 주장했던 사람이 스페인의 천체물리학 연구소 연구원 물리학자 엘리케 호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분석합니다. 오래 사는 법이 있다. 체했을 때 약초를 만드는 법이 적혀있다. 그 피가 났을 때 막는 법이 적혀있다. 갱년기 여성이 어떻게 하면 나아진다는 걸 적혀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물론 그림만 가지고 한 얘기입니다. 학회에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내용이 어디 있는데? 넌 지금 그 그림만 보고 유추한 거잖아. 내용을 얘기하라고. 내용은 얘기 못했던 거죠. 주장 네 번째입니다. 영국의 중세 문헌학자 니콜라스 깁스는 자기가 처음으로 해독했다고 주장합니다. 보이니치 필사본을 내가 해독을 해봤는데 이거 여성 건강의학 서적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해독을 했다라고 얘기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됐고 내용이 그렇다는 건 알겠으니까 어떻게 해석했는지 얘기해봐봐. 전문가들에게 앞에서 검증을 못합니다. 그냥 난 해독했어. 알려주기 싫어. 뭐 이런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그냥 그렇다라고만 얘기하는 사람. 즉 학회에서 이 내용도 묻히게 됩니다. 그리고 주장 5번째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이 알고 있고 찾아봤을 때도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용은 위에서 연구했던 인공어 기반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캐나다의 인공지능 AI가 분석한 결과 히브리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수많은 아마추어와 암호 전문 해독가들이 했지만 못했던 부분을 언어 전문가였던 콘드렉 교수가 언어의 어원을 추적하는 AI 프로그램을 씁니다. 그렇게 보이니치 문서를 해독했는데 전 세계에 있는 400개의 언어의 모양을 가지고 함께 만들었습니다. 그 언어의 샘플은 각자마다 안녕하세요로만 할 수 없으니까 세계 인권선언문, 그걸 400개의 언어로 분석, 다 번역되어 있는 걸 모아서 알고리즘을 만든 결과 처음엔 아랍어라고 했다가 최종적인 결론은 히브리어다라고 판단이 되게 됩니다. 거기에 더불어 히브리어 플러스 특별한 알고리즘이 붙는다. 문법적인 부분과 문장적인 부분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면서 내용이 좀 복잡해지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즉 인공어가 맞고 여기에 기반이 400개 언어를 찾은 결과 히브리어다 라고 얘기한 거였죠. 자, 여기까지의 내용들입니다. 여기까지 결론적인 얘기를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보이니치 문서에 대해서 이거 뭐 건강의학 서적이야, 아니면 뭐 거기 나와 있는 뭐 여성과 관련된 얘기야, 아니면 여기 있는 내용을 봤을 때 약초 얘기야,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림만 봐도 당연히 알 수 있는 내용이죠. 학자들은 그게 관심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용 어떻게 해석했는데, 이걸 어떻게 풀었는데, 지금까지 얘기했던 모든 주장은 결론적으로는 못 푼 겁니다. 그런데 2019년 5월 16일 영국의 제라드 채셔 박사가 충격적인 발표를 하게 됩니다. 보이니치 문서를 해독했다 라는 이야기였죠.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전부 확인을 했고, 그리고 난 이 안에 있는 내용의 각 챕터를 확인을 끝냈다. 이 보이니치 안에 있는 내용, 첫 번째는 성관계를 하는 방법들, 그리고 육아와 심리학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들, 그리고 한방치료법들, 그리고 우주 별자리를 보는 법들, 이런 내용들이 적혀있다.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건 그림 보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건 됐고, 그게 해석을 어떻게 한 건데. 제라드 채셔 박사는 자기가 코드를 해석하는 순간 유레카라는 걸 경험했다고 합니다. 이 문서 안에는 외계인에 대한 예언도 들어가 있고 그 이전의 이야기도 함께 들어가 있다. 즉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잡다한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채셔는 이 내용을 분석해냅니다. 이 책을 만든 사람도 찾아냅니다. 이 책을 만들어낸 건 도미니카의 수녀다. 아라곤 여왕, 바로 카스티아 마리아라는 사람을 위한 참고자료로 당시에 만들어냈다. 마리아는 헨리 8세의 첫 부인이었는데 1509년 6월부터 1533년 5월까지 당시의 큰 이모, 여왕 아라곤의 캐서린에겐 큰 이모의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어쨌든 이 마리아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옛날 시대였죠. 그 전에 알려주기 위해서 썼던 책이다라는 주장입니다. 채셔 교수는 이 언어가 나왔던 부분을 찾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언어 내용이 위에 분석한 결과 분명 인공어도 맞고 히브리어,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아랍어와 비슷한 것도 있었다. 중동 라틴 계열의 기반이다.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루마니아어, 이 모든 것들을 포괄적으로 하나의 언어처럼 합친 뒤 분석 작업에 들어갔는데 한 언어와 굉장히 유사한 특성을 띱니다. 그 언어는 오늘날의 로망스어입니다. 로망스 언어라고 부르는 내용인데요. 그 로망스어와도 똑같은 건 아닙니다. 근데 이 로망스어와 완벽히 비슷한 게 아니라 프로토타입. 그래서 이 명칭을 프로토 로망스라고 부릅니다. 이게 5월 16일 날 나온 겁니다. 자, 프로토 로망스라고 만들어낸 이 언어는 기반 자체가 로망스어족의 언어였는데 이게 사라진 이유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줍니다. 원래 중세시대에서 지중해 쪽에서는 당연히 지중해에서 썼던 언어들, 포르투갈어나 이런 언어들은 다 일반적으로 쓰는 언어라 살아남았는데 라틴어 자체가 왕족, 교회, 정부의 언어다 보니까 공식적이나 중요한 문서 빼곤 잘 안 쓰였다. 결국 프로토 로망스 언어가 옛날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기록에서 상실되었다.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근거를 제시합니다. 이 언어와 적혀있는 내용과 굉장히 비슷하게 쓰여있는 책을 공개했던 거죠. 식별 작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이 내용도 옆에 있는 글자를 그대로 분석합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 중에 앞에 오팟이라고 적혀있는 거 뒤에 싸라고 적혀있는 건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여기에 뭐뭐가 있다, 이 정도의 뜻인데 앞에 A라고 적혀있는 글자가 뭔지를 몰랐다. 근데 그 A에 대해서 로망스어를 냈을 때는 수도원장을 뜻하는 것, 여기에 수도승이 있다, 수도원장이 여기 있다 라는 뜻, 이렇게 번역 작업을 하게 됩니다. 더불어 이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왼쪽과 오른쪽에 글씨가 적혀있는데 이 내용은 오모르 네나, 즉 스페인어인데요. 네나라고 부르는 게 여자 아기를 부르는 말, 그리고 루마니아어 모어가 살해한다라는 뜻입니다. 즉 이 뜻은 낙태와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 유산, 낙태, 이런 내용의 글자였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이 내용에서 결과적으로 프로토 로망스는 기록에서 상실된 것뿐이고 원래 옛날에는 썼던 언어다, 공식적인 자리에서만 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해서 추측컨대 이 내용은 당연히 수녀들 사이에서 썼던 내용, 뭔가 공식적으로 왕가 쪽이나 이런 쪽에 바쳤던 내용일 확률이 높다. 채셔 교수가 바라는 건 이제 자기가 해석하는 방법은 다 알려줬고 일부 해석하는 법도 알려줬다. 이제 272페이지를 언어학자들이 풀어나가야 된다. 내가 알려준 방식대로 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날짜를 기점으로 보이니치 문서는 지금 현재 분석 작업에 들어가고 모든 걸 번역, 즉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보이니치 코드의 600년간의 암호의 미스테리는 채셔 박사의 이야기가 정말 맞을까요? 아니면 이 문서를 또 해결하다가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하면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또 다른 주장이 나올까요? 정말 미스테리한 점은 우리가 이제 가져야 될 이 책의 미스테리한 점입니다. 도대체 어째서 600년 전에 현대에도 해석이 힘든 이런 어떻게 보면 고도의 알고리즘을 넣어 문자를 암호화했던 걸까요? 정말 우리가 생각한 대로 왕가에 바치기 위함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 걸까요?
그 부분은 이 내용이 전부 해석이 되면 충분히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에게 한국에선 처음으로 안내해드리는 그 결과 보이니치 코디 600년의 암호가 풀렸다. 저는 이러미스테리 극장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